이 빌리기에 대해서 또 저자들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퀴즈를 했는데요. 실험자들을 빈자와 부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이 빈자 집단에는 시간을 조금 주고 부자 집단에는 시간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집단에는 2분을 주고 빈자 집단에는 30초만 준 거죠. 그리고 시간 제한이 끝나기 전에 문제를 풀면은 남은 시간은 다음 문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다음 라운드에 사용할 시간을 빌려올 수도 있었죠. 이렇게 규칙을 정한 다음에 퀴즈를 푸는 실험을 했는데요. 빈자들, 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주 시간을 빌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시간 대출 때문에 타격을 입었죠.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초당 정답률로 따지면은 빈자들이 더 많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이게 집중 배당금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에 쪼들리게 됐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빈자들의 시간은 대부분이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죠. 시간을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야에는 이 당장에 풀 문제 그것만 보이고 뒤에 내야 될 이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문제를 더 잘 풀긴 했지만 뒤로 갈수록 시간을 쪼들리게 됐고 오히려 더 성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결핍이 가져오는 문제적 심리 효과는 저글링입니다. 이 저글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인도 시골 마을의 한 은행에서는 연 13%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죠. 근데 또 사람들은 무려 70%가 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 마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리 대금업자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은행은 주말엔 열지 않고 4시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긴급한 상황, 터널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은행은 너무 멀게 느껴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금업자들한테 무려 70%가 넘는 이자율을 내면서도 돈을 빌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급하면은 그 70%나 되는 이자율을 주고 돈을 빌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그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3위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비였습니다. 근데 1순위는 종자 구입비,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비용이었고 2순위는 학교 등록금이었습니다. 3순위는 갑작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은 1순위, 2순위는 상대적으로 언제 지출할 수 있는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학 등록금이 긴급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긴급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계획을 아주 옛날부터 세워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해야 될 일을 처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원고 마감, 월세, 아들 운동회, 다이어트 이런 당장의 어떤 문제들을 계속 저글링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 뭐가 딱 놓쳐버리면은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겠죠. 당장 월세, 전기비, 가스비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음 주에 가스비를 내야 됩니다. 가스비를 잡아서 해결합니다. 해결한다는 것은 손으로 잡아서 공중으로 던지는 상황이 되겠죠. 가스비를 가까스로 잡아서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전기비가 나옵니다. 전기비를 잡아서 아슬아슬하게 또 하늘로 던졌습니다. 근데 또 바로 월세가 떨어지는 거죠. 월세를 잡아서 아슬아슬하게 또 던졌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통신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서 던지고 떨어지는 것을 잡아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대학교 등록금 이런 것들은 저글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70%가 넘는 이자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어 있던 대학교 등록금조차도 이 떨어지는 저글링의 공처럼 긴급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글링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터널링의 결과물입니다. 이 저글링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등록금 고지서라는 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목표, 친구, 건강, 가족, 비싼 이자 이런 것들은 시야 밖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비싼 이자율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터널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저글링 때문에. 근데 그 대학교 등록금을 고금리로 빌리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이 대학교 등록금은 사라지지만은 이 기존에 하고 있던 전기세, 가스비, 월세, 통신비 이런 것들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은행 이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공을 5개를 던져야 될 겁니다. 5개를 던지다가 또 누가 결혼한다. 부조금을 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은 또 돈이 부족하겠죠. 청첩장은 아주 옛날에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었죠. 그러면 또 돈을 또 빌리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핍의 불레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을 결핍의 덫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핍의 덫입니다. 결핍에 빠지게 되면은 대역폭의 세금을 매겨져서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제력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터널링에 빠지게 됩니다. 급한 문제만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봤다시피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죠. 또 그 실수에 대한 결과물, 더 비싼 이자 이런 것들이 또 생기죠. 대역폭을 더 줄이게 됩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그러면 또 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게 바로 결핍의 덫입니다. 제일 앞에서 이 외로움도 역시 결핍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 외로운 사람이 결핍의 덫에 빠진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다, 결핍을 해소하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 앞에서 횡설수설을 한다거나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핍 때문에 실수를 만들어내고 그 실수 때문에 또 결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 역시 결핍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왜 결핍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또 한 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보죠. 인도의 한 시장에서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매일 아침에 이 1000루피를 빌려서 물건을 사고 1100루피를 벌어서 1000루피를 갚고 100루피를 남깁니다. 근데 그 100루피 중에서 약 50루피는 이자로 줘야 되죠. 즉 50루피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1000루피를 저축해서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빌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봤던 터널링, 대역폭, 저글링 이런 것들 때문에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 대상으로 이 저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대상을 선정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1000루피를 그냥 줬죠. 빚을 갚아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그룹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처음에 현금을 받은 쪽은 결핍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1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왜 결핍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은 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소득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노점상들은 대부분 하루 2달러 정도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1000루피가 생겼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하루 생활비가 2달러 정도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돈은 본인 말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끼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이 축의금, 부조금 같은 것을 많이 주는 게 관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저글링 하는 공이 하나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점상은 터널링에 사로잡히죠. 집에 모아둔 1000루피 그것을 조금 쓰기로 하는 거죠. 그 돈이 없으면은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 1000루피는 다시 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돈을 써버리고 다시 1000루피를 빌리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었던 거죠. 책에서는 그것을 느스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스남. 이 느스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여행 짐을 쌀 때 캐리어가 크다면은 거기에 많은 물건을 넣어도 빈 공간이 남겠죠. 근데 캐리어가 작다면은 물건을 조금만 넣어도 빈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작은 캐리어를 가지고 짐을 싸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자들은 가방이 크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넣더라도 항상 여유 시간, 여윳돈, 여유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을 책에서는 느스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30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죠. 예상 외로 40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10시간을 더 마련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 내가 바쁘지 않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10시간을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10시간을 땡겨 쓰면 되겠죠. 근데 뒤에 일정이 빡빡하게 예정되어 있으면은 느슨함이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미뤄서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에 시간을 빌려서 써야겠죠. 이것은 돈을 대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겨우 끝난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 시간을 쪼들리게 되죠. 이런 사람은 느슨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느슨함이 부족했던 거죠. 반면에 앞에 10시간을 쉽게 마련한 사람은 시간에 느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느슨함이라는 것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만회할 수 있는 여지, 실패를 해도 괜찮을 여유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느슨함입니다. 그만큼 이 느슨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느슨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라도 다시 이 결핍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항상 수술실이 부족한 상황, 이것도 역시 느슨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이라는 것은 정해진 수술도 있지만 항상 긴급 수술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이 병원이 그런 긴급 수술을 대비해서 느슨함을 만들어 놓지 않고 빡빡하게 수술실을 다 예약을 했다면은 항상 병원 직원들은 수술실을 찾으러 뛰어다녀야 될 것이고 빨리 수술을 끝내라고 싸워야 될 겁니다. 이 병원은
정확하게 느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풍요라는 게 결핍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풍요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농부의 예를 들었었죠. 농부가 수확 직후는 풍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는 결핍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농부들은 이 수확 직전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 결핍의 상황에 빠져 있었죠. 근데 이 농부가 만약에 수확 이후에 돈 관리를 잘했다면은 수확 직전에 지금 쪼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결핍의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들, 돈을 빌린다든지 터널링에 빠진다든지 대역폭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풍요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의 상황에서 이 농부들은 돈을 낭비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평소에도 사실 자주 하는 경험이죠. 만약에 어떤 급한 일을 오늘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겼죠. 그리고 다음 마감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몇 주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죠. 근데 몇 주 뒤에 다시 또 시간에 쪼들리게 됩니다. 마감이 또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월급을 받은 직후에는 사고 싶었던 물건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월급 직전에 쪼들리게 됩니다. 긴축 재정을 운영하죠. 자, 이 풍요가 만들어내는 것, 이 풍요의 시기에 우리가 하는 실수들, 이것들도 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풍요라는 것은 결핍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책은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결핍의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의 많은 게 풍요의 시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풍요의 시기에 저축을 제대로 해놨으면은 결핍의 상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결핍은 상대적으로 한간 시기에 저지른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넉넉하게 많을 때 사람들은 낭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봤던 이 상인들도 이 풍요의 시기, 즉 1000루피를 받았을 때 그때 돈을 조금 더 긴축을 해서 이 저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완충장치를 만들어 놨으면은 충격이 왔을 때 이 완충장치가 그 충격을 감소시켜 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쉽게 만들 수 있는 예금 계좌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겠죠.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 느슨함이 부족하고 풍요의 시기에 상대적으로 준비를 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결핍의 덫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전에 말했다시피 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